오늘의 사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박순자님의 사연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제3법정. 박순자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선서하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순자 씨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방청석 맨 앞에 앉아있던 며느리 김미선, 38세.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김미선은 제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 박민수와 결혼해서 12년째 함께 살고 있죠.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석에 서신 모습을 보니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시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단 하루도 치매를 앓은 적이 없습니다. 웅성웅성.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 김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있던 변호사가 급히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년간 제가 녹음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한 학대,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한 시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던 대화까지 모두요. 김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된 것입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2년 전 그 악몽 같은 시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년간 치매 연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매일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고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그 고통을. 박순자 씨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대체 며느리 김미선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12년 가을, 아들 민수가 미선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를 순자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김미선이에요. 28세의 미선이는 단정하고 예쁜 인상이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손수 만들어 온 과일 바구니를 건넸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는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어머,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곱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선이는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순자 씨를 도왔고 명절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효부상감이야. 순자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천사같이 착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2015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산후조리를 도우며 손자를 돌보는 데 전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선이는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도 행복했습니다. 손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웠고 며느리는 착했고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2017년 순자 씨가 가지고 있던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건물은 순자 씨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월세로 매달 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걸로 생활하며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상가 건물 말인데요. 아직도 어머니 명의신가요? 응, 그렇지. 왜?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장난 아니래요. 친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때문에 건물을 팔아야 했대요. 차라리 지금 아들한테 증여하시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않을까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들 줄 건데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게 낫겠죠. 그래. 그럼 민수한테 넘겨줄까? 네, 어머니. 그게 현명한 선택이세요. 제가 세무사 아는 분 계시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2017년 11월 순자 씨는 상가 건물을 아들 민수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이 아파트는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차라리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어때요? 그럼 제가 자주 들러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순자 씨가 살던 집은 해운대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집이었죠. 여기가 나한테는 익숙한데. 어머니, 요즘 이 평수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인데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관리비도 절약되고 청소도 편하시고 손자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순자 씨는 설득당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며느리가 알아본 18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 8천만 원. 어머니, 이 돈은 제가 펀드에 넣어드릴게요.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나온대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줘. 순자 씨는 미선이를 믿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가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박순자 씨의 상가 건물, 그리고 아파트 매각 대금. 그 모든 게 어디로 갔을까요? 며느리 김미선의 계획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019년 어느 날 순자 씨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민수야, 이번 달 상가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임차인이 사업이 안 돼서 월세를 못 낸대요.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달엔 들어오겠지?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걱정돼서 직접 상가에 가보려고 하자 미선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면 임차인이 부담스러워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월세 1,800만 원이 밀린 상태였죠. 그리고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상가가 팔렸다는 사실을. 뭐, 건물을 팔았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안 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놔두면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줘야지. 그게 내 재산인데. 어머니 명의가 아니잖아요. 이미 아들 명의니까 저희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순자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건물 판 돈은 대출 갚고 세금 내고 하니까 많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회사에서 투자한 게 있어서 거기 좀 썼고요. 얼마나 남았는데? 한 3천만 원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5억이 넘는 건물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럼 내가 아파트 판 돈 8천만 원은 펀드에 넣는다고 했잖아. 미선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손실이 났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뭐라고? 8천이 3천이 됐다고? 어머니가 펀드 하자고 하셨잖아요. 투자는 원래 손실도 있는 거예요. 순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엇보다 거짓말쟁이. 미선아,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내 노후 자금이었어. 노후 자금요?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모실 건데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손자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머니도 손자 예쁘시잖아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30평생 모은 재산이,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그 돈이 단 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5억이 넘는 재산이 단 2년 만에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를 믿고 맡긴 재산, 아들 명의로 넘긴 건물, 그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면? 하지만 박순자 씨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며느리 김미선의 다음 계획은 훨씬 더 끔찍했거든요.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사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은 후 순자 씨에 대한 대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돈도 없으시면서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2020년 초 순자 씨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가만히만 계시면 안 돼요? 청소 좀 해주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손자 봐주시고 해야죠. 공짜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미선이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은 유지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돈을 잃게 만든 것도 미안했고 아들 가정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서 손자를 깨우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낮에는 빨래와 설거지, 저녁에는 저녁밥을 준비했죠. 하지만 미선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밥이에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요? 민수가 퍼석한 밥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 청소기 돌릴 때 침대 밑도 해야죠. 여기 먼지 보세요. 어머니, 손자 숙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들이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대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순자 씨는 집에 갇혔습니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산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셨어요? 마스크는 제대로 쓰셨어요? 혹시 어디 만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나갔다 와도 미선이는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 편이었으니까요. 엄마, 미선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 요즘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지. 순자 씨는 혼자만의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손자의 책상과 장난감이 가득했죠. 어머니, 지훈이 공부방으로 쓸 거니까 어머니 짐 좀 치워주세요.
어머니는 그냥 주무실 때만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가 실수로 미선이의 명품 가방에 물을 쏟은 겁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미선이는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로. 실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300만 원짜리야, 300만 원.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배상할게. 뭘로 배상해? 돈도 없잖아. 이제 정말 짐짝밖에 안 되시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하인도 아니고 그냥 짐.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집에서 짐짝 취급을 받는 시어머니. 재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며느리 김미선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무서웠거든요. 바로 그 계획을 알게 된 순간 박순자 씨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 11월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죠. 여보, 우리 엄마를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거야? 미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인데 어쩌겠어.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쩌긴 뭘 어쩌냐고.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우리 엄마가 치매도 아닌데? 그러니까 치매로 만들면 되잖아. 뭐, 그게 무슨. 요즘 노인들 치매 진단 받는 거 어렵지 않아. 병원 가서 테스트 몇 번 틀리게 하면 돼. 내가 알아봤어. 우리 동네 요양원 입소하려면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돼. 그래도 그건.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나 지금 미치겠어, 진짜.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어머니 밥 차리고, 시어머니 빨래하고. 나는 가정부야, 뭐야? 미선아. 그리고 있잖아. 어머니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나오잖아. 그거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야. 요양원 비용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어.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리고 설마 아들도. 근데 우리 엄마가 동의를 할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어차피 치매 걸리면 판단 능력 없다고 법적으로 인정받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냐?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어머니 재산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사는데. 하루빨리 요양원 보내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그래도 뭐야? 너는 내 와이프가 중요해. 내 엄마가 중요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의 대답.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순자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평생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할게. 어머니한테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돼.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뭘 할 수 있지?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뭘 신고해?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해. 다들 각자 사는 것도 바쁜데. 그리고 새벽 5시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치매에 걸린 척하자.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치매 환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증거를 모으자. 그들이 나한테 한 짓들, 내 재산을 빼돌린 것들, 모든 것을.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는 동안 진짜로 학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요양원에 보내져서 잊혀지는 것보다는 싸워보는 게 나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려는 계획을 알게 된 박순자 씨.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먼저 치매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2년이나 치매 연기를 한다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겪을 일들은 구독하시면 결말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어머니,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준비하세요. 미선이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건강검진? 나는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아야죠. 어서 준비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역시 치매 검사를 하려는 거구나. 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간단한 인지 검사를 해볼 거예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22일. 하지만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10월. 아니 9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집. 아니지. 지금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순자 씨는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박정희. 아니 전두환.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을 빼면 95.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95에서 순자 씨는 일부러 한참을 생각하다가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검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림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순자 씨는 모든 검사에서 일부러 틀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틀리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적당히 틀렸죠.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미선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순자 씨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이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MRI를 찍어봐야 확실하겠지만 인지검사 결과만 봐서는 경도 인지장애에서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요양원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바깥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때까지 내가 증거를 모아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래요. 약 먹어야 한대요. 치매? 나는 멀쩡한데. 어머니,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인정하셔야죠. 집에 도착해서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그녀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미선이 몰래요. 이제부터 모든 걸 녹음해야 해. 그들이 나한테 하는 말, 하는 행동, 모든 것을. 그날 밤부터 순자 씨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치매 환자, 밤에는 증거를 모으는 수사관. 치매 연기를 시작한 박순자 씨.
그녀는 작은 녹음기 하나로 며느리의 모든 악행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면서 증거를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녀의 2년간의 기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미선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순자 씨는 밥을 절반만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불러. 그럼 남은 거는 내일 드세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이에요. 녹음기는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기세 장난 아니에요. 방에서 히터 끄세요. 이불 덮으면 되잖아요. 순자 씨의 방은 추웠습니다. 창문이 오래돼서 외풍이 심했거든요. 추워. 추우면 옷을 더 입으세요. 우리도 다 참고 사는데 어머니만 특별 대우 받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옷을 3겹 입고 잤습니다. 그래도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2022년 1월 순자 씨는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아야. 미선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다리가 아파. 어디 다쳤어요? 순자 씨는 다리를 만지며 아픈 척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그냥 파스 붙이세요. 하지만 많이 아파. 어머니,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치매약도 계속 먹어야 하는데. 그냥 쉬면 나아요. 순자 씨는 파스를 받아 붙였습니다. 실제로는 안 아팠지만 며느리의 반응을 기록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2022년 2월 순자 씨의 국민연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카드 주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왜?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잃어버리면 어떡하고요? 제가 대신 관리해 줄게요. 순자 씨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몰래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금 50만 원이 들어왔고 그중 40만 원이 바로 인출됐습니다. 역시 내 돈을 쓰고 있어. 순자 씨는 모든 거래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2022년 3월 순자 씨는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어머니, 또 뭘 깨뜨린 거예요?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매번 물건을 깨뜨리고 흘리고 치매 걸렸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미선이는 순자 씨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요. 저녁도 거르세요.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팔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팔의 멍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되게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미선이가 소리 지르고 팔을 잡아 끄는 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증거가 하나 더 늘었어. 2022년 4월 손자 지훈이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야, 할머니 때문이야. 우리 반 애들이 우리 할머니 치매라고 놀려. 지훈아, 할머니 요양원 안 가요? 창피해 죽겠어. 7살 손자의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미선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지훈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잖아요.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100개가 넘는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학대의 증거들, 재산 횡령의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대화들. 조금만 더 참자. 팔의 멍, 배고픔, 추위, 그리고 손자의 차가운 말까지. 박순자 씨는 모든 걸 참으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가 들킬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과연 그녀는 어떻게 위기를 넘겼을까요? 구독하시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어느 날, 순자 씨는 자신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미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뭐 하세요?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었어. 미선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핸드폰 가지고 뭐 하신 거 아니에요? 핸드폰? 나는 그런 거 못 써. 정말요? 치매 걸린 사람이 핸드폰을 쓸 리가 없긴 하죠. 미선이는 방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순자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불 밑에 핸드폰. 만약 발각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럼 저녁 먹으러 나오세요. 다행히 미선이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 조심해야 해.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2022년 8월,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실수로 미선이 앞에서 오늘이 8월 23일이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이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순자 씨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날짜를 정확히 알 리가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지? 오늘이 8월 23일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날짜를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그냥 중얼거린 거야. 미선이는 잠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럴 수도 있다던데. 우연히 맞춘 거겠죠. 순자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어. 다음부터는 절대 날짜나 시간을 언급하면 안 돼. 2022년 10월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선이가 그녀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미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 씨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끝났다. 들켰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연기했습니다. 그게 뭐야? 녹음기잖아요. 어머니가 왜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라디오. 아니야. 라디오요? 순자 씨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영문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어머니, 이걸 언제 사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집에 있던 거 아니야? 미선이는 녹음기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녹음 파일은 핸드폰으로 전부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녹음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재생 버튼을 눌러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고장난 건가? 그래. 그런가 봐. 미선이는 녹음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방문을 닫고 나간 후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 녹음 파일을 미리 옮겨놓길 정말 잘했어.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녹음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의 녹음 기능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2022년 12월 또 다른 위기. 순자 씨는 손자 지훈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치매예요? 응, 그런가 봐. 근데 할머니 눈빛은 멀쩡해 보여요. 우리 반에 치매 걸린 친구 할머니 봤는데 그분은 진짜 눈빛이 흐렸거든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관찰력이 이렇게 예리할 줄이야. 지훈아, 할머니 혹시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간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손자에게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연기할까? 하지만 손자는 아직 7살입니다. 비밀을 지킬 나이가 아니죠. 지훈아, 할머니가 요즘 머리가 아파서 그래.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진짜요? 응. 그러니까 지훈이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손자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더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 돼. 여러 번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박순자 씨. 녹음기가 발각될 뻔하고 날짜를 말할 뻔하고 손자에게 의심받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증거가 언젠가는 자신을 구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순자 씨는 1년 4개월간 치매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만 해도 200개가 넘었습니다. 녹음 파일 150개, 사진 50장,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 계세요. 친구랑 얘기 좀 해야 해서요.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거실에서 미선이와 친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너 진짜 대단하다. 시어머니 재산을 그렇게 다 빼돌렸어? 쉿. 목소리 줄여. 어머니가 들을라. 치매 걸렸다며? 듣는다고 뭘 알겠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근데 상가 건물이 5억이었다며? 와, 대박. 응. 팔아서 3억 받았어. 대출 갚고 세금 내고 하니까 2억 좀 넘게 남았지. 그래서 그 돈으로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 샀어. 투자용으로. 어머니는 몰라. 당연히 모르지. 건물 판 돈 없다고 했어. 실제로 손실 본 것처럼 꾸몄거든. 와, 진짜 똑똑하다. 그럼 어머니 아파트 판 돈은 8천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썼지. 애들 학원비, 생활비 이것저것. 어머니는 3천만 원 남았다고 알고 있고. 응.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없어. 다 써버렸거든. 어머니 연금은 그것도 우리가 쓰고 있지. 매달 50만 원 나오는데 요양원 비용 빼면 얼마 안 남을 거야. 요양원? 보내려고? 당연하지. 6월쯤에 보낼 거야. 이제 증상도 많이 악화됐고 요양 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계획적이네. 당연하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치매 진단 받게 하고 요양원 보내고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완벽하잖아. 순자 씨는 방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 그녀는 녹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고백,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그리고 치매 진단을 의도적으로 받게 한 것까지.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순자 씨는 그날 밤 모든 파일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2개 더 만들어서 각각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다음 날 순자 씨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가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가족 문제인데.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 이름은 김성민,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한 이유, 며느리의 학대, 재산 횡령, 그리고 모아둔 증거들. 변호사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거래 내역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특히 어제 녹음하신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며느리분이 직접 재산 횡령을 인정했으니까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간 이런 연기를 하시다니. 변호사님,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네. 며느리가 6월에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요양원 입소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고소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들이 마지막까지 자기들 계획을 실행하게 놔둬야 해요. 그래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잖아요. 제가 법 공부 좀 했어요.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 그때까지 이 서류들 좀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USB 하나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만 더 참자. 이제 끝이 보여.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박순자 씨.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계획까지 실행하게 놔두려는 거죠. 왜 그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6월 요양원 입소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하시고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2023년 6월 15일. 어머니, 오늘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요. 준비하세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처분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순자 씨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요양원 원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소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미선이는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네, 저인데요. 횡령 및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는 당황해서 순자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날카롭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눈빛. 어머니. 안녕, 미선아. 아니, 피고인 김미선. 순자 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년간 수고 많았어.
덕분에 좋은 증거 많이 모았어.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나는 단 하루도 치매를 앓은 적이 없어. 미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나한테 한 짓, 내 재산 빼돌린 것, 날 학대한 것,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 전부 다 녹음하고 기록했어. 경찰이 미선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는요? 지훈이는요? 민수는 이미 경찰서에 가 있어. 공범이니까. 지훈이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키울 거니까. 어머니. 미선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경찰은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법정. 박순자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증인, USB에 있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요청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의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전 계획적이네. 아, 당연하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치매 진단 받게 하고 요양원 보내고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완벽하잖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미선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미선이가 순자 씨를 학대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또 뭘 깨뜨린 거예요? 방에 들어가 있어요. 저녁도 거르세요. 그리고 팔을 잡아 끄는 소리. 순자 씨의 아야 하는 비명. 이게 전부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총 150개의 녹음 파일과 50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2년간 기록한 모든 증거입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김미선,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미선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일시적 감정으로. 변호사님. 순자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시적 감정이 2년간 150번 일어났을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말이 맞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미선 횡령 및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수 횡령 방조 및 노인학대 방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횡령 금액 3억 8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미선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한테는 어린아들이. 아들 생각은 어르신을 학대할 때 하셨어야죠. 재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 씨. 김성민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의 용기와 인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손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8살이 된 지훈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순자 씨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엄마는 언제 나와요? 3년 후에. 그동안은 할머니가 지훈이를 키울 거야.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지훈아. 2025년 현재. 박순자 씨는 손자 지훈이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되찾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조용히 지훈이를 키우고 있죠. 며느리 김미선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아들 박민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지금도 가끔 그 인연을 떠올립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한 시간.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지훈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 씨는 웃으며 부엌으로 갑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 긴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찾아온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자 씨는 2년간의 연기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증거를 모으며 참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